자, 시작합시다. OT라는 단어를 적어 놓은 이유는 혹시 인강으로 처음 하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잠시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OT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OT를 보고 싶은 분은 11월 강의나 1월 강의를 보시면 거기서 OT를 설명하고 있을 테니까 그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자료 활용하시면 되고, 매주 모의고사 이번 주에 이제 한 번 더 두 번 올라갔었죠. 예, 두 번 올라갔고, 그 중간에 원포인트 강의라고 해서 하나씩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강의는 PPT에서 그냥 그대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작을 해서 그냥 올려놓을 겁니다. 화질을 처음 해본 거라서 화질이 안 좋을까 걱정했는데 화질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활용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대신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을 겁니다. 매주 모의고사 1회차는 해석하는데 36분 정도 걸렸고요. 2주차는 한 17분 정도 될 겁니다. 17분이 채 안 될 겁니다. 10분 안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10분 안에는 안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은 쪽으로 할 거고, 원포인트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 한 20분 전후로 일단 끝내도록 할 거니까 한번 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 하니까 개념 설정 잘 하시고요. 자, 총론 들어갑니다. 숙보기 들어가 볼까요? 제일 앞에 목차되어 있는 곳을 찾으세요. 예, 보기. 칠판하고 똑같은 그림을 찾으세요. 총론에서는 몇 개 단원이 언급되느냐 그러면 앞에 있는 제목 4가지입니다. 제목만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동산 학입니다. 부동산 학. 두 번째는 부동산. 세 번째는요, 부동산의 분류, 용어 정의. 네 번째는 부동산의 특성. 여기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네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는 다 출제된다는 얘기고,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을 때 아래 둘에는 별표시 각각 100개씩. 펜 잡고 숙보기 봐요. 목차에서 아래 두 개는 별표시 100개. 자, 이번 답부터는 이제 별표시를 할 겁니다. 별표시 100개의 의미는 무슨 말이죠?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개로는 별표시 100개하고 1개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1개의 의미는요, 출제된다. 100개는 반드시 출제된다. 1개는 출제된다. 그럼 별표시 안 하는 거는 출제될 수도 있을걸? 이런 얘기. 자, 갑니다. 그러면 아래 둘은 별표시 100개니까 반드시 놓은다는 얘기고, 위에 둘 중에서 하나인데, 자, 개념을 잘 잡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총론 파트를 학습할 때 인강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세요. 이제 5월달부터는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버릴 거는 버릴 거고 가져갈 거는 확실히 가져갈 거고, 그 선택과 집중은 본인들이 직접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럼 하나도 못 가져가요. 버릴 거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갈 거냐, 어려우면 버리고 쉬운 거는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가져가는 거고,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져갈 거냐 버릴 거냐의 기준이 쉽다 어렵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놓은다 안 놓은다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총론에서는 만일에 버린다면 위에 둘을 버리든지 해야지 아래 둘은 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출제가 될 거니까. 근데 총론 파트를 학습하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불편하던가요? 부동산 개념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쉬워요. 허블나기 쉬워. 아래 둘은 어렵든 쉽든 상관없어.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부동산의 개념은 허블나기 쉬워요. 그래 버릴 게 없어요. 조금 불편한 게 부동산 학이라는 개념이에요. 지저분해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저분함만 극복할 수 있으면 4가지는 다 가져갈 텐데, 자, 그런데 다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우리 시험 문제 1번부터 3번 내지 4번까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불편해서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멘탈이 붕괴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맞추는 걸로. 자, 그래서 부동산 총론에서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합시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부동산의 특성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이제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 선택과 집중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기억을 하시네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 지난 우리가 마지막 헤어질 때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딱 한 분 보입니다. 합격입니다. 왜 이분에게 기억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이분은 책상 위에 숫보기하고 기출문제집을 딱 올려놨습니다. 왜? 우리 마지막 4월달 총괄할 때 5월달부터 기출문제집 가지고 오시라 그랬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어렴풋하게? 인강등을 듣는 분들이 문제집이 없는 분도 있대요. 혹시 그런 분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올까봐 동영상 제작하는 측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도 아니 제가 이벤트를 하는 이유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또 인강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약속을 했는데 왜 갑자기 안 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문제집. 자, 갑니다. 보세요. 일단 부동산 특성은 숫보기 갑니다. 페이지가 14페이지, 15페이지. 14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가 별빛이 100개. 그래서 14페이지, 15페이지가 정리가 되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많이 출제될 때는 세 문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수적으로 한 문제만 볼 거예요. 두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아래로 내려가니까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문제. 그 다음에 세 문제라고 한 것은 개별 강론에서 개별 부동산 정책에 들어가면 외부 효과가 나오죠.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지역분석, 개별 분석이 나오고 거기서 언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 강론 쪽에서 그러면 많이 나오면 세 문제까지. 자, 한 문제 갑니다. 첫 번째 부동성부터 시작합시다. 숫보기에서 부동성 찾으세요. 첫 번째 지역적 세분화부터 끝까지 1분 드리겠습니다. 쭉 정리하시죠. 인강을 보시는 분들도 쭉 정리해요. 빠른 속도로. 시작합니다. 차례대로 쭉 연결해서 진행할 거니까 잘 들어요. 어떤 시장이나 시장은 세분화된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특이하게 부동산이 토지가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역적으로 세분화됩니다.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니까 지역마다 가격이 같다, 다르다. 그것을 하이시장, 부분시장, 국지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활동과 현상은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그걸 국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시장마다 가격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그 시장마다 공인중개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지역 간 분업화가 나타납니다. 일산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강남 부동산 가격에 별 관심 없습니다. 컨설팅 할 때 활용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별 관심이 없죠. 강남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강남 중개사무실을 가겠지 일산에 있는 중개사무실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분업화가 된다는 얘기죠.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만들었음에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감정평가는 지역 분석이며 개별 분석입니다. 여기서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를 한번 느껴봐요. 지역 분석은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환경일 때는 무조건 부동성과 인접성이다. 어디에서나 환경 문제가 제기되면 부동성과 인접성이 돼요. 개별 분석의 원인은 부동성과 개별성이 됩니다. 토시 하나도 빠뜨릴 게 없습니다. 하나는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부동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딱 보면 이게 뭔지 알 겁니다. 외부 효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외부 효과는 앞서 한 것처럼 지역 분석처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과 개별성이 됩니다. 부동성과 인접성이 됩니다. 추가로 조금 더 볼게요. 민법의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민법의 법의 근거를 두고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데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준은 공시방법. 따라서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방법이 다른 이유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가 움직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점유가 불가능하고 등기나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부동산이 움직일 수 없다면 누가 움직인다? 사람이 직접 움직인다. 토지가 움직일 수 없다고 했으니까 토지가 있는 장소에 사람이 직접 임한다. 그래서 임장활동. 가서 뭐 하죠? 정보 수집하죠. 중개업법 시간에 다루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러죠. 직접 임장해서 눈으로 봐야만 작성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정보활동 항상 둘은 같이 다닙니다. 자, 5번 전체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키만 읽겠습니다. 시작. 지방세 근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토지가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제주도에서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죠. 부산에 주택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부산에 지방세라는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통제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이한 규제와 통제.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부동성이었습니다. 문제 하나 풀고 갑니다. 집중하시죠. 자, 11회 기출문제입니다. 부동성의 특징 아닌 것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 키워드 하나씩 말하세요. 시작. 1번 국지화, 2번 공시 방법이 다르다, 3번 임장활동, 4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5번 시장. 전부 다 부동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틀린 게 없다고요. 자, 이거 한 가지 정리하고 할 겁니다. 펜 잡으시고요. 메모할 겁니다. 숙보기 14페이지. 숙보기 14페이지 쪽에서 메모를 하나 할 겁니다. 좌측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서 여백에다가 메모 해놓읍시다. 자, 갑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시장이 땡땡 시장인 이유. 부분 시장, 하위 시장, 국지적 시장, 불안정 경쟁 시장,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어떤 단어가 나오든.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시장이 되는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부동성을 찍으시면 돼요. 부동성을.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면 불안정 경쟁 시장에 대립된, 지금부터는 메모하는 거 아니고요. 잠깐만요. 끝나고 난 다음에 메모하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완전 경쟁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에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일 것. 두 번째, 취급하는 제품들이 동질적이어야 된다. 동질적. 세 번째, 진입과 태그가 자유로워야 되고 완전한 정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완전 경쟁.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정 경쟁 시장. 동질적 대립되는 말은 이질적. 이질적이라는 말을 토지의 특성으로 얘기한다면 개별성.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개별성이라고 해도 당연히 맞고요. 이렇게 말해도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원인이 개별성이다라는 게 최근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하고는 관계없구나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시험 문제가 땡땡 시장이 나오면 무조건 답은 뭐가 된다고요? 부동성. 그런데 불안정 경쟁 시장은 당연히 부동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개별성을 언급해도 된다는 거죠. 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래 거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지.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기억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뭐만 기억한다고요? 불안정 경쟁은 부동성과도 관계되고 개별성과도 관계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메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갑시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영속성이라는 개념을 잘 봐요. 수포기 한번 볼까요? 15페이지 제로의 영속성이라고 되어 있죠. 갈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케이. 그 영속성의 특징은 전부 다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읽어서 이것이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조건 영속성이 답이라는 뜻이에요. 자, 영속성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전체를 쭉 보세요. 첫 번째 내용은 결론은 감가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가되고 있지 않다. 오늘 우리 학원에 처음 오셨거나 인강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초과정 가서 듣고 올까? 아니면 기본과정을 들을까? 그런 고민 아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수업 따라오면 돼요. 이 수업에 집중해요. 그래서 항상 질문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느 강의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면 시험 기준으로 시험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예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강의는 언제일까요? 10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강의는 9월 달이고요. 8월 달 이렇게. 그럼 지금 5월 달이면 5월 달 강의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월 달 기준으로 1월 달이나 11월 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강의니까. 그럼 앞선 강의들은 다 어떤 걸까요? 함께 인조이 한 거고, 응? 함께 놀한 거고. 오랜만에 지금 의자에 앉았죠. 불편해서 미치겠죠. 늘 좋은 쿠션에 쿠션 좋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얼마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힘듭니까? 그럼 몇 시간씩 앉아 있으니 허리 안 아프십니까? 허리가 아프죠.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아픈 겁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익숙해져야죠. 익숙해지는 시간을 그동안 가진 거고 이제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영속성 시간적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봅시다. 자, 인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덮여있던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새벽에 미국의 주가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큰가 봐요. 지난 주말에 그 얘기하더니 지난주에도 주가가 떨어지고 오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경제 전문가들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또는 더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인플레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또 큰 데미지를 주겠죠.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똑같은 의미로 영끌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자 부담이 불편해지겠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정의하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화폐 가치와 실물 자산의 가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당연히 둘은 반대로 움직여야죠.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것을 인플레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플레 위험은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오던가요? 투자의 위험 파트에서 확인하고 갈게요. 쑥보기는 60페이지 갑니다. 60페이지에서 위험 찾았습니까? 위험의 유형 찾아보세요. 유형 찾았습니까? 거기서 둘, 넷, 다섯 번째 인플레 위험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인플레 위험. 그럼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가 된다? 인플레 위험이란 이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키워드는 뭐라고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 위험이 정답이라면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이 정답이라고요. 우리말로 표현해요. 물가 상승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위험이라고 했는데 지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안 보이고
물가 상승이 보였을 때 순간 당황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봅시다.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현금을 보유한다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뭘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까?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들.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실물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인플레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인플레 해지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매력 보호,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읽고 갑니다. 시작. 인플레이션 해지, 구매력 보호,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왜? 영속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익 물건 이런 말을 부르죠. 자, 처분을 하게 됐을 때는 가격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임대차를 했을 때는 임대료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격은 처분을 통해서 발생한 거죠. 무엇을 처분했죠? 소유권. 그래서 소유이익이라고 그래요. 반면 임대료는 사용이익 또는 이용이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유이익은 처분을 통해서 발생한 거죠. 자본이득, 소득이득. 그리고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시장이 존재해야만 발생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부동산은 또는 토지는 사용이익과 소유이익이 분리되기도 하고 일치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읽어봅니다. 소유이익, 사용이익 또는 자본이득, 소득이득 또는 임대차 시장이 보였다. 무조건 영속성 찍으시면 돼요. 자, 시간적 의미가 느껴지는지 따져봐봐요. 소멸성 재화는 사용이익이 없어요. 소멸성 재화는 임대차가 없다고요. 임대차가 가능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것들만 임대차 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속성은 감가되지 않는다, 그죠? 감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는다. 자, 최근에 시험 문제 한 가지 포커스 좀 잘 잡아요. 최근에 시험 문제가 더한다, 뺀다를 장난쳐요. 또는 된다, 되지 않는다를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속성 그러면 감가나 소모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것까지 좀 조심해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출제할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게 총론이죠. 총론은 지금 문제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문제들을 많이 풀 건데, 이번 과정에. 여기서 제시되는 문제에서 100% 똑같이 시험에 나와요. 똑같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토지의 특성은 30년 전에도 부동성이었고 영속성이었어요. 지금도 부동성이고 영속성이어요. 그럼 지난 30년 동안 출제된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조건 문제 풀면서 끝내세요. 오로지 이렇게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총론이 틀리면 상황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자,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모되지 않는다, 재생산되지 않는다.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번째,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갑시다. 문제 하나 풀어봅니다. 최근에 이런 형태로서 문제가 3번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가장 불편한 케이스가 다음 중 틀린 게 몇 개냐? 옳은 게 몇 개냐? 이렇게 놓으면 하이 진짜 짜증나는데? 요렇게 주어진 완전 재수죠. 하나만 알면 답을 찾으니까. 동의어가 뭐죠? 자본이득, 소득이득. 뭐가 됩니까? 영속성. 두 번째도 보세요. 소모되지 않는다. 그죠? 영속성 특히가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 다음 부정성입니다. 부정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부정성이 출제되었다. 무조건 공급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성이 출제가 된 무조건 공급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 부정성 옆에 뭐라고 해서 칼로 열고 공급되지 않는다. 결론은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전체를 쭉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수포기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부정성 찾아보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공급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전체를 읽어볼게요. 자, 수포기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공급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생산비 법칙이라는 단어가 생산비를 투입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정성은 방금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면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지가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3번이고요. 4번 그럼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효율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용하자. 동그라미 5번 집약화 또 철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소유하려고 하는 심리가 커진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성, 공공성 더불어 함께 이용하자. 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기하지 말아라. 그럼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니까요. 자, 공급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급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부분은 수요와 공급 파트에서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결론 하나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된다는 뜻인데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자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반면에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입니다. 이는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는 거죠?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공급량을 증가할 수가 없다. 왜? 부정성 때문에. 근데 왜 공급량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것들이 시험 문제죠. 용도의 다양성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러면 경제적 공급의 예를 들어 보세요. 후보지, 이행지, 매립지 이런 것들. 후보지, 이행지, 매립지. 그 메모되어 있죠. 경제적 공급 밑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적읍시다. 그 옆에다가. 밑에 그림 경제적 공급 아래다가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후보지, 이행지, 매립지 이렇게. 그러니까 후보지나 매립지가 보인다, 또 간척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뭘 의미한다고요? 공유 수면을 매립했다. 그러나 절대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증가한다. 따라서 공급량을 증가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공급 곡선은 수직, 탄력도로 표현한다면 완전 비탄력.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상향.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OX 결정해 봅니다.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부정성. 그래서 기출되었던 문제고요.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공급 곡선을 탄력화시킨다. O.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공급 곡선을 탄력화시킨다. 앞으로 계속 놓을 건데 그냥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읍시다. 직접적인 인과성은 좀 떨어지는데 어차피 앞으로 계속 놓을 거니까요. 자, 이 그림 쪽에다가 적어 보세요. 자, 탄력적이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기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급량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완만하다. 다 동의어처럼 기억하세요. 탄력적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장기다. 다른 말로 바꾸면 공급량이 많다. 다른 말로 바꾸면 기울기가 완만하다. 다 동의어로 묶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문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볼게요.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공급 곡선을 탄력화시킨다. O. 생산비 법칙이란 생산비를 투입할수록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부정성 그게 안 된다고요. 결론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공급량은 증가할 수 없다.
공급량을 증가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지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체유효 이용하자. 4번도 잘 나옵니다. 체유효 이용과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두 가지가 됩니다. 자, 토지는 절대량이 부족하답니다. 그럼 절대량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이용해야죠. 그게 체유효 이용이라고.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절대 농지는 어떻게 이용하는 게 체유효 이용일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절대 농지는 그냥 농지일 뿐이죠. 그러니까 절대 농지는 체유효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럼 체유효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용도가 다양해야 된다고. 따라서 시험 문제 체유효 이용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토지의 특성은 이렇게 놓으면 답은 부정성이 되거나 아니면 용도의 다양성이 되거나. 다섯 번째,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있는 토지 집약적이고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이용하자. 문제 하나 확인합니다. 자, 키만 말해볼까요? 첫 번째, 집약화, 공급이 곤란하다, 소유 욕구. 답은 자 5초간 쉬겠습니다. 몸 푸세요. 지금 바로 끝냅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 오늘 수업이 딱 끝나면 이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실제 강의를 듣는 것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강의 시간은 강의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덕분에 잊을 수가 없어요. 아유, 미친 듯이 이게 안 잊어져요. 꿈에도 나타나요. 부정성이. 어이씨, 미치겠어요. 여러분 꿈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동참해서 이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복습 한 번 더 하고. 그럼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럼 오늘 총론하는 것 처음이니까 3시간, 4시간 학습하지만 이제 좀 지나면 한 30분도 채 안 걸릴 거예요. 갑니다. 개별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르다. 여기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 제일 많이 틀리는 것, 대체 가능성입니다. 반드시 끝냅시다. 둘로 나눕니다. 물리적 대체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는 건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렇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안 봐야 됩니다. 이 단어 때문에 다 틀려버리니까. 결론은 얘 때문에 여러분들은 용도의 다양성을 찍어서 틀리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겁니다. 아이, 보지 말할 때 안 볼 걸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나 출제자는 출제합니다. 이 표현을. 왜? 출제해야만 문제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청을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봐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대체가 안 된다, 된다, 이것만 봐야 돼요. 자, 대체라는 말은 바꾼다는 거죠. 바꿀 수 없대요. 왜 바꿀 수 없을까? 너 거하고 내 거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꿀 수 있을까? 비슷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토지가 비슷해졌다는 얘기는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인접성입니다. 지금 바로 숙지. 앞에 단어 보지 말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틀렸다면 앞에 단어 때문에 틀립니다. 자, 개별성 똑같은 게 없다 그랬죠. 똑같은 게 없다 그랬으니까 비교를 어렵게 한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 개별 분석한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물 일가,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아니고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 적을 필요 없어요. 안 물어보니까. 동일한 가격에는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라는 거 일물 일가인데 그게 적용 안 된다고. 왜? 다르니까.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게 맞춰서 학습을 하죠. 일물일가라는 말은 동일한 물건에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를 적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걸 적을 때는 어떨 때 그게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적어야 됩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때는 적어야죠. 근데 그런 게 안 나온다고요. 일물일가 하면 뭐가 답입니까? 에이, 일물일가 하면 개별성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부분을 잠깐 친다고.
알면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딱 이걸 보는 거예요. 오케이, 개별성 끝나버립니다. 조심하세요. 특히 된다, 되지. 자, 보세요. 2번을 보세요. 개별 분석은 그 뒤에 볼 게 없어요.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 단어가 보이면 그냥 개별성 찍으면 돼요. 그런데 일물일가가 보인다고 찍으면 안 돼요. 일물일가가 적용된다고 되는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는지 지문이 확실히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앞서 했던 표현이죠. 땡땡 시장으로 끝나면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 그런데 불안정 경쟁 시장은 개별성과도 관련이 있다. 당연히 모두 관련이 있다. 부동성하고도 관련이 있다. 자, 여기까지 개별성.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5번에 중요한 거 또 하나 나오네요. 5번 갑니다. 시작. 다시 시작. BBB 독점화 개별성. 시작. 문제 하나 풀고 갑니다. 이 문제가 바로 안 나오는 이유는 지난 총 우리가 32회죠. 그동안 시험이 총 32회를 봤습니다. 추가 시험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32번 시험을 보는 동안 개별성이 한 문제로 나온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인접성으로 갈게요. 인접성 이제 다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보세요. 추가로 하나만 더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입니다. GTX가 경유한다. 우리 집값이 올랐다. 그랬더니 재산세가 예전보다 많이 나오더라. 왜 재산세가 많이 나왔을까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GTX에서 거리가 멀으면 멀수록 가격의 상승폭이 적어지겠죠. 어느 정도 거리가 벗어나면 가격의 상승에 영향이 없겠죠. 즉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는 인접된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우리 시험 초창기 때는 말입니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게 1회 때만 그랬는지 2, 3회까지 했는지 기억이 없는데 우리 시험 초창기 때는 다 한자였습니다. 한자. 조사만 빼고. 그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7회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인접된 토지입니다. 지금 출제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인지라고 안 나올 거예요. 인접된 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당시는 물론 한자도 제시했고요. 자, 갑니다. 인접된 토지와 무슨 이용? 다른 말로 바꾸세요. 어울리는 이용. 인접된 토지와 어울리는 이용. 환경입니까? 대상부동산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까? 환경이죠. 그러면 답은요. 인접성이 될 수도 있고 부동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주로 인접성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이번에는 뭐가 보입니까? 협동적 논리. 똑같은 얘기죠. 또는 지역 분석. 3번에서는 뭐가 보이죠? 외부 효과. 유리한 외부 경제, 외부 비경제가 통칭해서 외부 효과.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그리고 대체 가능성을 존재케 한다. 앞에 거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대체 가능성을 존재케 한다. 다음 붙어 있으니까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확해요. 근데 그 뒤에가 문제네요. 생산비 법칙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자, 계속 가서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문제를 계속 풀 거예요. 자, 집중.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쉽시다. 쉬었다가 이제 관련된 문제를 계속 풀게요.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방금 정리했던 숙보기 14페이지, 15페이지를 완전히 머릿속에 스캔한 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